Nordicus. 안녕하십니까, 로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북유럽 문화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을까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바이킹 시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세계 2차 대전을 꼽고 싶은데요. 아마 이 바이킹 시대와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이 시점이 북유럽 사회의 오늘날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문화적 가치를 이어오게 만든 역사적 모멘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핀란드를 제외한, 핀란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핀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립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배웠고 또 전쟁에서 자신의 문화나 자신의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생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이음이 될 수 있었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립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말로 외치는 중립의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전쟁을 겪고 나서 복지국가, 그러니까 월페어 스테이트로 나가는 그런 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시기이기도 되겠습니다. 이 복지 정책은 물론 북유럽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이미 실시했던 복지 설계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북유럽으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된 거죠. 북유럽의 각 나라들이 전쟁으로 겪은 그 결과는 비슷했을지 모릅니다만 전쟁을 겪는 그 경험의 방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립을 표명을 했었는데, 그 역사에는 16시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또 다른 시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4시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2시간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쟁 발발 후 약 16시간 만에 덴마크는 항복을 선포하고요. 독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독일 내부에 있는 정책을 덴마크에서는 피지 않겠다. 예를 들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유태인 척결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국민들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쪽으로 덴마크에 남아있는 유태인들을 몰래 보내기도 했고요. 또 레지스탕스 같은 그런 소소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이 지나면서 이 저항이 심해졌기 때문에 덴마크를 본격적인 적국으로 독일은 선언을 합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났고요. 전후에는 약 4만 명의 반역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졌고 70여 명은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하고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는데요. 1940년 4월 9일 독일은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중요 거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연합군은 노르웨이의 각 주요 항구 시설마다 연합군을 배치해 놓고 독일군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했을 때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싸운 것보다도 독일과 노르웨이군이 포함된 연합군과 같이 전쟁을 벌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합군이 패하고 폴란드 침공으로 인한 참상을 보았던 노르웨이는 재빠르게 항복을 결정합니다. 노르웨이 국왕도 마찬가지로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노르웨이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점령하는 데 중요했고요. 또 다른 유럽의 침공에 생산기지로서 전초기지 같은 역할로도 굉장한 역할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독일로 입장에서 보면요. 노르웨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를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는데 그 피해로 10,000명에 달하는 희생이 넘게 있었고 많은 자원 또 자국의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후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반역 혐의로 체포됐고 25명이 처형됐습니다.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1800년대에 일어났던 스칸디나비아 운동이 다시 노르웨이의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다시 스칸디나비아 한 국가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의 왕조 아래 또 예전의 그런 역사적인 바탕을 세워야 된다라는 스칸디나비아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호혜를 받은, 2차 세계대전은 호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국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스웨덴 정책이 playing one against the other 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이 정책이 연합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지만 독일 입장에서 봐도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이것이 전후에 굉장히 정체성을, 스웨덴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독일 해군에 물자를 공급하고 동시에 영국에도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에트 연망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있던 핀란드에 무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로부터 또 덴마크로부터 유태인 망명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 복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 기반 시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복구라는 그 유럽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도 스웨덴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또 중공업 위주의 강력한 경제 성장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민주당이 주도한 복지국가 설립에 자기 산업시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중립국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침략에 맞서서 어찌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자기의 힘의 논리를 깨닫고 중립국이지만 우리도 힘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립 정책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스웨덴에서는 그 짓고 있는 건물들이나 그 다음에 군 시설 또 민간 아파트 시설 같은 곳에 방공호, 대피소, 저장 창고 같은 것은 굉장히 잘 지어놓은 것으로 저도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1995년 스웨덴이 EU에 들어감으로써 과거의 중립정책은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굉장히 좀 곤란한 위치에 섰었던 3번의 전쟁을 겪었던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39전서부터 45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3개의 그 전쟁에 휘달리는데 겨울전쟁, 그리고 계속전쟁, 그리고 라플란트 전쟁이 3개입니다. 그 소련 연맹이죠. 소련 연맹이 주둔지를 핀란드의 땅에 주둔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겨울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런 전쟁이 1940년도에 그 모스크바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군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기가 잃어버린 영토 회복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계속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우방이었던 독일과의 라플란트 전쟁으로 핀란드의 총성이 멈춥니다. 대가는 굉장히 컸는데요. 2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려서 벌어진 세계전쟁에서 8만 명의 인원이 희생됐고 그 다음에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경제 체제를 실시했고요. 또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같이 북구연합 노르딕 컨실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일어난 세계대 2차 대전이 침공을 받았지만 재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덴마크를 비롯해서 중립정책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스웨덴까지 2차 세계대전은 그 북유럽 국민들, 북유럽 시민들의 사상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지 북구연합이라든지 하는 스칸디나비아 중심의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스칸디나비아의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른 또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또 소개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